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는 바람에 오늘 서울시가 특단의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은 폭풍 전야입니다. 이 폭발적인 증가세를 넘지 못하면 거리가 텅 비고 도시가 봉쇄된 뉴욕, 런던의 풍경이 서울에서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 코로나19 확산세를 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그 특단의 대책으로 12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합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되며 하나의 생활권인 경기도, 인천시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모레 0시, 23일 0시부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최진봉 교수님. 일단 모임 자체가 5인 이상을 모일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실내, 실외 구분 없습니다. 실내든 실외든 5인 이상 모이는 것 자체가 금지되게 돼 있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 지금 2.5단계거든요. 3단계도 10명이에요. 근데 3단계보다 더 뛰어넘는 그런 어떤 그 조치라고 할 수 있어요. 플러스 알파 조치를 취했네요, 그렇죠. 지금.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수도권이 가장 많은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1,000명이 넘는, 뭐 오늘은 조금 떨어졌습니다만 어쨌든 1,000명이 넘는 숫자가 계속 발생했고요. 사회적 거리도 지금 한 달 만에 세 달간 세 차례나 강화를 했어요. 네. 수도권의 어떤 그 사회적 거리두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크리스마스나 연말을 앞두고 사람들의 모임이 많아질 수 있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걸 미리 막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조금 강하게 조치를 취한 게 아니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 이제 23일 0시, 모레 0시부터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은 금지된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장효미 변호사님 네. 어떻게 달라진다는 겁니까, 그러면? 실제로 연말에 많이 여는 뭐 동창회나 동호회, 그리고 뭐 야유회, 송년회, 직장 회식, 워크숍 다 모두 사적 모임으로 분류가 돼서 허용되지가 아하. 않습니다. 네. 그리고 개모임, 뭐 집들이 돌잔치, 회갑 7수년 전부 사적 모임이기 때문에 1월 3일까지는 모여서는 되지가 않고요. 지금 집안 행사 같은 걸 다 사적 모임이라고 본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다만 네. 결혼식, 장례식 같은 경우만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명 이하 기준 그대로 유지를 해서 50명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이 결혼식과 장례식 자체는 이제 여는 것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사적 모임이 무엇이냐라고 좀 혼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직장인의 경우에 업무 목적으로 여는 회의 같은 경우에는 사적 모임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회식 등을 열게 되면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또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러분 이게 말장난 같지만요. 이건 정확히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럼 박성배 변호사님, 5인 이상의 실내외 사적 모임 금지란 것은 5명부터는 안 되고 굳이 말하면 4명까지는 허용이 된다는 거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상이라는 표현이. 누리꾼들도 회사가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되면 재택근무를 하라는 거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긴급보육 모두 5명 이상인데 교회도 성탄 예배 준비 중이던데 모두 다 금지되는 것이냐,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내외 불문 4인 이하 모임만 허용되는 조치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매뉴얼이 제시되지 않아서 여러모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일단 일정 의견을 내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적 모임이란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 활동을 일컫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직장인의 경우에는 업무 목적의 회의 등은 사적 모임에 포함시키지 않고 가족 간 모임도 사적 모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경기도도 이 사적 모임은 공무 수행, 기업 경영 활동, 필수 일상생활 관련 행동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그 지침을 밝히고 있으면서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한 집단 활동이라고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족의 경우에는 6인 이상이라도 외부 활동이 가능하고요. 골프의 경우에는 경기 보조원을 포함해 4인이 팀을 이루어 플레이를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업 경영 활동이라든지 필수 일상생활의 범위라는 게 실제로 적용하면서 그 구체적인 예를 형성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 당분간은 혼란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서울시의 이 설명이 지금 이제 박성배 변호사님이 이제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 설명이 오히려 혼란을 자초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앞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걸 보여드리고 이걸 참조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 표를 보여주세요. 앞서 뭐 돌잔치 금지된다. 잘 보세요. 앞서 가족 모임은 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같은 거주지, 즉 아파트에 같이 사는 가족 모임이 된다는 그 말을 한 거지 일가 친척이 와서 오는 가족 모임 된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보면 돌잔치, 집들이, 송년회. 자, 집들이와 돌잔치 가족 모임가 되는 거 아니야? 일가 친척들이 올 수 있잖아요.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사적 모임 금지된다는 거예요. 4명까지만 모이고 5명부터 안 된다는 거. 이게 지금 이 서울시가 세부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식, 장례식도 2.5단계 기준 50인 이하만 유지하겠다. 이게 철저하게 더 핀셋 방역을 하겠다. 2.5단계에서 3단계로 올리지는 않지만 플러스 알파, 사실상 플러스 알파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유는요. 바로 주말 사이에도 장윤미 변호사님 확진자 수가 1000명대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일요일 날은 최대치를 경신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6일 만에 1000명대 아래로 오늘 자정 기준 확진자가 926명으로 집계가 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닌 게 이게 휴일에 검사 수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확진자 수도 1000명대 아래로 떨어진 걸로 보이고요. 상황이 워낙에 엄중한 게 사망자는 24명이 추가돼서 하루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총 사망자는 698명으로 700명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표 보시면요. 서울이 327명인데 저 숫자도 지금 우려스럽지만 서울 중심에 있는 이곳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어딥니까? 예, 서울의 동부구치소입니다. 동부구치소 같은 경우에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해서 지금 모든 직원과 수용자들이 지금 전수검사를 받았습니다. 직원 425명, 수용자 2,419명. 이 모든 사람이 검사를 받았고요. 검사 받은 이후에 확진된 분이 187명, 오늘 확진된 분이 187명이고요. 누적 확진자는 217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직원 2명하고 수용자 185명이 확진이 돼서 총 누기가 217명이 됐고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동부구치소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수감돼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분은 지금 독방에 수감돼 있는데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아하, 그래서 네. 양성은 아니고요. 나머지 분들 제가 말씀드린 것 217명이 총 누적 확진자가 돼서 동부구치소가 상당히 긴장감 가운데 방역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시청자분들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구치소는 일반 사회생활 동선과는 격리가 상당히 돼 있는 곳인데 왜 이런 집단 감염이 이루어질까요? 서울 동부구치소는 최대 7명이 한 방을 사용하고요. 식사 시에도 배식을 받아서 각자 방에서 식사를 합니다. 굳이 감염이 확산될 사유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감염 경로는 미확인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방역당국은 크게 3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바로 구치소 직원이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감염돼 들어오고 당직 근무를 하면서 다른 직원 또는 다른 수용자에게 전파했을 가능성을 아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 둘째는 확진자 대부분이 신입 수용자 수용동에서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무증상 상태 신입 수용자가 감염돼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와 전체적으로 감염시켰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고요. 아하. 또한 수용자들이 네. 운동 시간, 접견, 법원 출석 과정에서 감염돼 내부로 들어왔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일단 방역당국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들은 모두 별도의 수용소에 격리해둔 상태로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아니 근데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사태로 인해서 지금 사법부도 발칵 뒤집혔다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김배 팀장님? 그렇습니다. 동부구치소는 교도소가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 난 사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있던 재수사들이 재판받으러 가야 됩니다. 재판받으러 가는데 동부지법에 간다든지 북부지법에 확진자 일부가 재판에 출석을 한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재판에 출석하니까 사람들 많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관계자 한 100여 명 정도를 이제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는데 네. 이렇다 보니까 대법원 법원 행정처에서는 우려가 되니까 앞으로 이 재판에 3주간 휴정을 권고를 했습니다. 아, 전국 법원에? 아하, 네. 휴정 권고를 해가지고 하는데 단지 이제 요건 있어요. 네. 아니, 구속 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집행 정지, 가처분 이런 거에 대해서만큼은 힘들기 때문에 긴급을 요하는 것은 네, 긴급 하고, 요하는 네. 거에 대해서는 아하. 휴정 권고 아니더라도 방역 지침 순수해라 했기 때문에 네. 지금 대법원 법원 행정처도 비상이 걸려 있는 상태인 거죠. 아하. 서울 동부구치소발 집단 감염 사태가 지금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요. 하마터면 이것도 감염이
확산될 뻔해서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최정아 기자님. 네, 깜짝 놀랄 소식인데요. 58세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성이 충북 음성에 있는 한 병원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틀 후인 어제죠. 20일 오후 1시께 서울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이송이 됐는데요. 네. 구급차를 타고 온 이 환자, 충북에서 그러니까 서울로 온 이 환자가 구급 대원들이 지하 주차장에다가 이 차를 대고 수속을 밟으려고 잠시 내렸어요. 잠시 내린 사이에 이 58세의 여성 안전벨트를 풀고 환자복을 입은 채로 도망을 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하. 하지만 다행히도 2시간 만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앞서 CCTV에 찍혔던 바로 그 119 구급차를 타고 이송이 되 바로 이 차였습니다. 이 구급차였습니다. 저 구급차를 타고 이송이 되던 환자였는데 확진자였는데 장유민 변호사님 그 도주국이 어떻게 막을 내리게 된 건가요? 정말 택시기사분의 기지로 이 도주국은 막을 내릴 수가 있었는데요. 이 여성 누가 봐도 의심스럽게 환자복을 입고 바로 병원 앞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아하. 그러면서 목적지인 본인의 청주 집으로 가자고 얘기를 했는데요. 택시에 타서도 계속 횡설수설한 겁니다. 결국 이 택시기사분이 안 되겠다. 이거 뭔가 수상하다라고 인식을 해서 바로 지구대로 택시의 행선지를 바꿉니다. 아하. 결국 경찰서로 이 여성의 인신을 바로 넘겨주고 이 여성의 도주국은 2시간 만에 청주서에서 끝마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택시 기사님의 기지가 없었다면 정말 이 장기간 이 여성을 신병에 확보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 생각 드는데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주 분청동을 지나다가 우리 지구대를 발견하고서 들어온 것 같아요. 환자는 택시 안에 있고 기사분이 떼꾸미 열고서. 최진봉 교수님, 예. 빨리 2시간 만에 신병을 확보했기에 망정이지 안 그랬다면 어떤 일이 더 일어날지 몰랐을 겁니다, 진짜. 그렇죠. 만약에 저 여성분이 저기서 어딘가에 내려주고 만약 그분이 막 돌아다녔다고 생각을 해보지 가게에 들어가고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을 접촉하거나 이랬으면요. 그러네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한테 피해를 줬을 겁니다. 다행히 택시 운전사가 이상하게 생각하셔서 지구대로 들어가서 망정이지 네. 만약 2시간 택시에 내리는 순간 여러 곳에 퍼뜨릴 수 있는 위험성이 내전에 있었던 분이었다라는 네. 점에서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네. 이 여성 때문에 지금 택시 운전사, 경찰관들 모두 다 지금 검사받았어요. 네. 왜냐하면 접촉을 했잖아요. 아, 일단. 그러네요. 예, 그래서 택시 운전사도 검사받고 경찰들도 검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방역 당국이 만약 이 여성을 고발하게 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입건 조치되고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진짜 한 사람의 그릇된 행동이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이렇게 위험으로 놓는지 여실히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언제 어디서 감염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다 보니까 자영업 운영하시는 분들 정말 가게 문 닫고 그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이곳은 정말로 천태만상 정말로 우리의 혀를 내두르게 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지난 18일 서울시 자치구 경찰이 심야 긴급 합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을 끄고 문을 닫고 영업을 하던 유흥주점, 일반 음식점, 당구장 등이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아하. 한 유흥주점은 문을 완전히 닫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술 손님의 도우미까지 불러 영업을 하다 적발됐는데 여기에 단속 현장이에요, 여기가. 아하, 네. 그렇습니다. 주 출입문은 문을 닫아버리고요. 세상에. 지하에 비밀 통로를 만들어 놓고 뒷문으로 손님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이 단속반이 신분증을 요구했더니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고발하겠다고 오히려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는데요. 한 일반 음식점은 저녁 9시 이후에 문을 닫아야 하지만 즉 주문 배달만 가능하지만 10시 이후에도 영업을 하다 단속에 적발되기도 했고요. 또 한 당구장도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하다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방역 지침을 위반하고도 오히려 적반하장 태도를 보인 손님과 업주 그 태도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명 와가지고 손님 몇 명 받아가지고 뭐 아바씨들 어디서 불렀고 본인은 몇 시부터 영업했고 이러시 보면 돼요. 저는 아까 9시쯤에 신분 좀 주세요. 9시 이후에 계셔가지고 감염병 위반으로 차후에 저희들이 출석 요구를 하면 그때 저희 사무실 오셔가지고 조사 받으시면 돼요.
영업하는 게 아니고 친구인데도 안 돼요? 친구분들이라도 이렇게 9시 후에 이렇게 포장 배달만 하고 친구인데요. 친구분들이라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출입할 자체가 위반하는. 사장님 승부지 없기 때문에 출입하는 자체가 위반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업장 영업장을 열시면 안 돼요. 아니, 여는 게 모이시면 안 돼요. 이게 영업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 집합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우리 3단계 격상을 코앞에 두고 그야말로 계단 밑은 딴 세상이었습니다. 김은배 팀장님. 그렇습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경찰은 이제 적발했습니다. 이제 유흥업소라든지 일반 대중 음식점 그리고 당구장 4곳을 적발을 했고 단속을 했는데 그 사업주 포함해서 35명을 형사입건을 했습니다. 네. 형사입건을 하게 되면 이제 피의자 신문을 받은 다음에 검찰에 송치하게 되면 네. 검찰에서 기소를 할 것 같아요. 기소하게 되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게 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런 행동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곳 또한 집단 감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북적댄다고 합니다. 어디입니까, 최정아 기자님? 네, 일명 스키장 시즌방입니다. 일단 연휴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는 지금 사람들이 아마도 스키장을 많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코로나19 확산이 이곳에서 되지 않을까라는 굉장히 많은 시민분들의 걱정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수도권 일대 스키장 3곳 등 대부분의 스키장은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영업 중지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스키장 인근에서 제가 방금 시즌방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인근에서 합숙의 형태로 운영되는 숙소를 일명 스키장 시즌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시즌방 같은 경우는요, 통상은 11월부터 2월까지 스키를 타는 이 스키어들 그리고 보드를 타는 사람들이 숙소 하나를 빌려서 이 방을 나눠서 다 같이 공동의 생활을 하는 곳이에요. 쉽게 아니 그러면 생각하면. 전국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스키 하나 타겠다는 목적으로 그 조그만 평소에서 그냥 집단 숙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확합니다. 한 10명에서 많게는 뭐 20명, 30명까지 한 아파트에서 방만 나눠서 욕실은 같이 쓰고 공동 생활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 네. 일단 한 공간에서 먹고 자고 다 같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집단 감염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 시즌방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식 숙박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방역의 사각지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일단 이 시즌방이 일단 전국에 몇 군데나 되냐 저희가 살짝 알아봤는데 네. 강원도 평창에만 일단 300군데가 넘는 시즌방이 있고요. 이것을 전국으로 저희가 수치를 나타내 보면 무려 1000군데의 시즌방이 있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아니 최진봉 교수님 예. 단정하진 않겠지만 합리적 추정을 해보면 전국에서 스키를 타겠다고 그 공통된 목적으로 모이던 사람이 시즌방 이용하면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한 방에 많게는 20명까지 모여서 이 사람들이 스키 타고 나와서 저녁에 우리 친목을 도모합시다. 편의점에서 술 등등 사와서 먹고 마시고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작은 평수의 아파트에 10명, 20명이 함께 공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특정 기간 동안. 그리고 뭐 많게는 25명까지도 생활을 한대요. 같은 시간에. 그러면 그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밥도 거기서 해 먹을 거고요. 아파트로 돼 있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술도 마실 거고. 그리고 뭐 욕실이나 이런 데서 같이 쓸 거 아니에요. 공동으로. 그러면 접촉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가 어떻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만약에 한 명이라도 감염돼 있으면 전부 다 감염될 수 있는 위험성에 노출되는 겁니다. 문고리 다 잡잖아요. 하하. 아니면 식기 같은 거 다 만지잖아요. 그러네요. 그 만진 손에 의해 접촉이 돼요. 말을 안 한다 하더라도. 네. 이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관리 사각지대예요. 왜냐하면 개인이 이거 아파트 갖고 있는 거를 본인이 아름아름 임대해가지고 돈 버는 거 아닙니까? 숙박시설도 임대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관리를 못해요. 몇 개가 있는지도 사실은 이게 아름아름 알려진 거지. 평창군에 있는 게 이 정도 된다고 하는 것도 정식 뭐 등록을 하고 숙박업소로 운영하는 곳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된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런 시즌방들 빨리 찾아내서 강제로라도 문 닫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이런 스키 시즌에 많은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감염되면 거기서 모든 사람이 감염될 수 있어서 상당히 위험하다. 거기서 한 명이 감염돼서 만약 스키장에 또 가보세요. 거기서 또 접촉하잖아요. 다른 그러네요. 사람들. 이런 위험성이 있는데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니까 정부 당국이나 방역 당국 이 부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요. 시즌방은 정식 등록된 숙박업소가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죠. 일반 아파트예요. 이걸
스키를 타러 모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잠시 빌려줘요. 그러면 일반 아파트겠죠. 그러면 거기에 일반 아파트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민분들, 거기에는 노약자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거기 엘리베이터도 이용할 거 아닙니까? 그곳에 지금 방역의 구멍이 뚫려 있는 셈이에요. 이걸 스키 타러 온 그 사람들에게 자발적 방역을 맡겨도 됩니까? 지자체도 반드시 이 부분 들여다봐야 될 텐데 여기 말고도 지금 동해안이 이런 인파로 북적된다고 합니다. 최정화 기자님. 네, 새해 일출 명소로 알려진 포항 그리고 강릉에서 일출을 보려는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31일 이 지역으로 향하는 기차편들이 굉장히 많은 수가 이미 매진이 된 것인데요. 이 KTX 승차권 예약 이 현황에 따르면요. 새해 전날인 31일 서울발 강릉행 KTX 15편 중에 가장 이른 시간, 이 오전 시간에 출발하는 단 3편을 제외한 12편의 열차 특실 그리고 일반실 승차권이 모두 대부분 매진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서울발 정동진행 KTX 또한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날 첫 열차를 제외하고 오전 11시 1분 그리고 오후 1시 3시 1분, 오후 6시 31분 출발편의 특실 그리고 일반실의 승차권들이 이제 정동진행도 거의 다 매진이 되어 있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 너미 그리고 해 맞이를 동시에 볼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정말 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는 이 경북 포항 같은 경우에도요. 오후 저녁 시간대 서울에서 출발하는 KTX 표가 상당수 매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은배 팀장님, 제가 욕을 먹더라도 이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국에 어제 뜬 해가 다르고 오늘 뜬 해 색깔 다릅니까? 12월 31일에서 1월 1로 넘어갈 때 뜨는 해가 또 다릅니까? 색깔이? 진짜로 방역당국이 방역수칙 잘 지켜달라고 말하는 게 이게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그렇습니다. 다른 상황이라고 한다면 해돋이 보러 간다든지 정동진에 가는 거 말리지 않겠지만 지금 코로나19 시대이기 때문에 절대로 가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동해 시민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매일 해가 뜨는 걸 보는데 뭔 문제였어 와서 보려고 하느냐 이러시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오지 마세요라는 단체 문자를 보내고 싶다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리꾼들 말은 이거예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졸업사진을 안 찍는다는 거예요. 그 졸업사진 만들 때 합성사진을 쓰고 또 졸업식도 화상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구태여 그 해돋이 보러 간다는 것에 대해서 누리꾼들이 제발 집에 좀 있자. 또 의료진은 무슨 죄냐? 네. 또 나만 거려두기 진심이지라는 반응을 보이는데 이번에 예약한 분들도 이런 상황을 감지해가지고 되시는 대로 뭐 해돋이를 집에서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인데요. 네. 구태여 강릉이나 강원도까지 갈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 주민들 불안감도 좀 생각해 주세요, 제발. 자, 그런 가운데요. 오늘은 900명대로 잠시 주춤하는 듯한 착시 현상이지만요. 주말까지 닷새 연속 1000명대가 나오면서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병상도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3단계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방역당국이 답을 내놨는데요. 입장 내놨는데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지금보다 좀 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필요하고 현재 단계는 2.5단계니까 그냥 3단계로 가야 된다는 그런 기계적인 주장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단히 우리 경제에 파급 효과가 크고 피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피해야 되는 그런 상태를 상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경제 과정이 상당 부분 마비되거나 정지되는 그런 상태를 상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3단계가 우리가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 3단계 실상이 어떤 것인지 국민들이 충분히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더 많은 논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진봉 교수님, 예. 걱정하는 마음이야 이해되지만요. 신중한 마음이야 태도야 이해되지만요. 제가 삐딱하게 듣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지금 박능우 장관의 저 얘기는 마치 국민을 상대로 가르치려 하거나 또는 겁박을 주는 듯한 모습이 뭐냐면 국민 여러분 3단계 그러는데
3단계 감당할 수 있겠어? 지금 이렇게 들립니다, 지금. 뭐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들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3단계라고 하는 게 물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우리에게 초래할 겁니다. 특히 이제 다른 부분보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3단계 되면 진짜 엄청난 피해가 와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가능한 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뭐 지금 월 임대료든 아니면 생활비든 소상공인은 지금도 어려운데 만약 3단계 가게 되면 3단계는 그리고요 지역별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국이 동일하게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지역별로 2.5단계, 2단계 나누지잖아요. 3단계로 올라가는 순간 모든 전국의 지역이 동일한 상황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준비된 상태에서 3단계가 들어가야 된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제 총리나 이런 사람 얘기를 종합해 보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지금 서울시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 지금 내일 모레부터 5명 이하는 못 모이게 돼 있잖아요. 이상은 그것처럼 지자체별로 필요한 부분에 좀 그 핀셋으로 제도를 좀 강화하는 방안으로 가는 부분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3단계 가는 것도 필요하다면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어려움을 빠른 시간을 벗어나기 3단계로 가야 된다고 하면 3단계로 인상을 하되 예를 들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만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지자체, 방역당국 할 거 없이 지금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죠. 눈꽃을 새 없이 정말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그런 분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 박스 안은 이제 비교적 따뜻한데요. 바깥에 대다수의 인원들이 이제 나가서 해야 되는 상황이고 나가서 이제 한두 시간 연속으로 이렇게 일을 하니까 막 손발이 차가워가지고 일을 하기 좀 힘들더라고요. 바로 지금 이 시각에도 바로 선별진료검사소에서 일하시는 의료진들의 사투 얘기입니다. 최정아 기자님. 네, 서울역 앞에 마련된 임시 선별검사소에 있는 의료진들 연일 이어지는 이 강추위와 싸우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싸우는 것과 모자라서 이제 추위와도 싸우고 있는 건데요. 핫팩도 들고 있어요, 세상에. 아이고.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귀마개 그리고 손에는 핫팩을 꼭 쥐고 이렇게 덜덜덜 몸을 떨고 있는 모습이 참 마음이 아픈데 정말 집 앞에 슈퍼에만 나가도 발이 꽁꽁 어는 듯한 지금의 추위잖아요. 근데 우리 의료진들이 주말을 맞아 검사를 받으려는 이 발길에 순서를 잡고 또 설문을 받고 춥다고 해서 이 손길을 멈출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생활 속 조용한 전파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상황이 실제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겨울 강추위 속에서도 현장 의료진들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정말 열심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 최전선,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이요. 어떻게 보면 자부심 또는 책임감만으로 버티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분들의 정말 고충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네가 해주는 게 도대체 뭐이냐고 병실에 한 번 더 들어와서 나만 더 봐달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여전히 밥은 계속 맛이 없다고 하시면서 막 빵 달라고 근데 지금 당장 드릴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나보고 지금 굶어 죽으라고 하는 거냐고 막 화내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산별진료소도 하고 있거든요. 검사 결과가 나오는 시간이 있는데 빨리 나오게 해달라고 그러고 자기가 누구니까 빨리 해달라고 그러고 좀 우선적으로 해달라고 그러고 추운데 어떻게 기다리냐고 그러고 돈 더 줄 테니까 내 검사 결과부터 달라고 그러고 지금 다들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이제는 전에는 그래도 힘들어도 좀 서로 힘내자 으쌰으쌰 막 이렇게도 하고 있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사라진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다들 너무 지쳐 있어가지고요. 참 대단하네요. 내가 누군지 아냐 하면서 빨리 검사 결과 달라고 그러고 돈 더 줄 테니까 검사 결과 빨리 달라고. 이거 왜 이럽니까 진짜. 그러니까 정신이 좀 제대로 되신 분이면 저런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런 분 중에 듣는 기분이 나쁘실 수 있는데 간호사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분들은요 집에도 못 가고요 쉬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방호복 입으면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아니 여러분들 그러니까 입원해 계신 분들을 도움 드리고 치료해드리기 위해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2시간 이상을 입고 있을 수가 없어요. 방호복은 땀 차고요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상황입니다. 그 어려움을 겪어서 도와드리고 있는 간호사분들한테 저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대체. 아니 밥이 마음이 있으니까 빵을 달라니요. 아니 밥도 못 먹고 일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요. 꾸저고리 앉아가지고 라면 먹는 거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화면에. 저뿐만 아닙니다. 지금 얘기 중에요. 방에서 탈출해서 담배 피우신 분도 있대요. 나가면 안 되는데. 그리고 뭐 병실을 자꾸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분도 계시고.
진짜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정말 계속해서 든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라는 사명감, 의사라는 사명감 갖고 일하시는 의료진들한테 정말 괴롭히지 마세요. 네. 고맙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요. 감사히 생각하시고요. 정말로 좋으신 말씀 해줬고요. 우리가 모두가 귀담아 들어야 될 그런 내용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의료진들 정말 이 땅의 의료진들 정말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분위기 확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했다. 대체 어떤 강 큰 남자 얘기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저한테 관심을 줘서 제가 너무 불편했었어요. 뭐냐면 이제 어디를 가면 항상 전화해. 어디야? 나 어디. 그럼 조금 있으면 또 저녁 때 되면 응 어디. 그게 너무 이렇게 불편했어요. 네. 그리고서 어느 날은 너무 얄미워갖고 전화를 안 받았는데도 심장은 좀 벌렁벌렁해요. 한 12시 반 넘었던 것 같아요. 1시쯤? 그렇게 하고 들어갔더니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문을 안 열어줘서 부부간에 그 싸움 아닌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전쟁을. 당신도 사회생활하는 사람이고 나도 사회생활하는 사람이고 이 정도는 당신이 나를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당신 도대체 왜 그러냐고 막 그럴 때 한마디씩 정말 창피한 얘기인데 이쁜 내 마누라 내가 관리해야지 누가 관리해 이런 아니 얘기를 들으면 최정학이 단 이게 고충입니까? 아니면 사랑꾼 남편 자랑하는 겁니까? 네, 30대인 저도 참 부러운 멘트인데요. 네. 네, 이해숙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려 42년 만에 고정으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참 입담으로 활약을 하고 가신 건데. 42년 만에 예능 프로그램 나온 거예요? 네, 오. 그렇습니다. 어딜 가든 남편이 나한테 전화를 한다. 그게 처음에 너무 불편해하고 전화를 안 받으면 내가 불안해하면서 집에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나는 남편이 늦어도 전혀 전화를 안 한다. 근데 저만 그렇게 귀찮아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참 이 부분은 부러운데 예쁜 내 마누라 내가 관리해야지 누가 관리해 라면서 이 남편분이 계속해서 전화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도 이 마무리는 참 좋게 수습을 하셨습니다. 네. 나이가 드니까 내가 자꾸 남편을 찾게 된다. 이런 게 부부인 것 같다라면서 그러니까요. 금슬을 자랑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쁜 아내 내가 관리해야지 참 달달한 표현인데 아니 근데 최진봉 교수님 사실 이해숙 씨의 남편분에 대해서는 시청자분들한테 많이 알려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분이 뭘 하시는 분이냐면 영화 제작사 대표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이제 얼굴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1992년도에 결혼을 하셨는데 결혼하시고 나서 내조를 하겠다고 현모양처가 꿈이셨대요. 이해숙 씨가. 그래서 연기를 중단을 한 거예요. 그랬다가 남편이 은퇴하고 3년 후에 다시 복귀를 하라고 이렇게 추천을 해주고 격려를 해줘 다시 복귀를 지금까지 이제 이 연기 생활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사실 이제 이런 거예요. 집에만 이렇게 연기 잘하는 이해숙이라는 배우가 집에만 있는 것이 남편 입장에서 너무 가슴이 아팠다는 거예요. 열심히 능력도 있고 재능도 있는 내 아내가 그냥 배우로서 활동하면 더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적극적으로 후원해줬다는 점은 정말 이해숙 씨 입장에서는 참 잘한 일이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남편의 조력으로 결국 배우 활동을 재개하게 됐고 그 이후에 물론 이제 이 이미지로 보면 독한 시어머니 역할도 많이 하셨거든요. 이해숙 씨가. 근데 그런 이미지라 하더라도 열심히 연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남편의 감사의 마음을 표했는데 사실 만나게 된 것도 재밌어요. 미국의 로케이션 그러니까 촬영하러 갔다가 당시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던 남편과 잠깐 만나게 됐는데 그게 계기가 돼서 결국 지금까지 오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박성배 변호사님 남편의 조력으로 공백기를 딛고도 정말로 잘 다시 이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제 맡은 연기들을 보면 독한 시어머니 연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주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 실제로 좀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거예요? 정말 독한 시어머니 맞아요? 아마 그런 말들을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는 안 그렇게 생겼는데 왜 이렇게 못됐느냐는 원망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연기를 잘 해왔다는 이야기인데 독한 시어머니 전문 배우라는 명성을 떨쳤지만 사실은 시어머니 2명 밑에서 시집살이를 겪어왔다고 합니다. 즉 평생 2분의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는 건데 2명의 시어머니 허락을 받고 방송에 곧잘 출연을 해왔다는 거고요. 이해숙 씨의 남편이 어릴 적 바쁜 어머니 대신 고모 손에 자랐다고 합니다. 11년간 키워준 고모도 어머니 대접을 하면서 이렇게 시어머니 2분을 시어머니처럼 모시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이야, 시어머니 한 분으로도 시집살이 참 힘들 것 같은데 시어머니 2분을 모시는 시집살이 그 고충 어땠을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인데 어머님이라고 저희가 불렀어요. 만약에 어머님, 어머니, 그래 아들, 아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시어머니가 저가 갑자기 결혼하자마자 생겨요. 그때 되면 다 찾아서 가야 되고 또 가면 이제 각 그 살림들이 또 다 틀리잖아요. 또 가리키시는 거예요. 시고모님이 또 어머님을 또 막 얘기해요. 예, 내가 정말 시어머니한테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 참 신우님한테는 내가 진짜 시집살이 많이 했다. 너무 다 들어. 뭐 이런 얘기 이렇게 막 저한테 쏟아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이렇게 여행을 이제 저희는 꼭 모시고 가는데. 양쪽이요? 네. 가요? 왜냐면, 네. 아주 제가 미묘한 상황이 생기는 게 시어머니 팔짱을 먼저 끼워야 돼요. 친정엄마 팔짱, 아니, 친정엄마. 시어머니 팔짱을 끼워야 돼요. 어머, 눈치가 막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좀 굉장히 전 중간에서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남편을 어릴 적에 11년 동안 친자식처럼 키워주신 고모님이다 보니까 정말 시어머니처럼 모시는데, 아니 최정화 기자님, 시어머님이 두 분이면 생신도 두 번 챙기고 뭐 명절도 두 번 챙기고 다 그래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남편을 키워주신 굉장히 고마운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 댁, 시고모님 댁에 들려서 뭐 살림도 배우고 세상에. 며느리 노릇을 2배로 했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 두 분이요, 일단 말씀을 방금 하신 것처럼 시누이와 올케 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해숙 씨와 보이지 않는 기싸움이 두 분 사이에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시고모님한테 가면은 시고모님이 본인에게 어머님 흉을 또 보시고, 어머님 댁에 가면은 또 이제 시고모님 흉을 보시는데, 내가 시누이한테 시집살이를 당했다라면서 막 이제 또 며느리한테 쏟아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즘도 사실은 이렇게 세 분이 보거나 뭐 남편까지 넷이서 보면 보이지 않는 기싸움이 보이긴 하지만, 이제는 결혼 28년 차라서 그 사이에서 나도 조율을 어느 정도는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 생활 28년 동안 두 분의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정말 고충만 있었을까요? 좋은 점은 요만큼도 없었을까요? 이해숙 씨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에서 선물을 받는 거예요. 제가 정말 힘든 보상이 여기에 있구나. 어머님이 코트 주면 여기서 빼고 주고. 맞아. 경쟁하듯이? 어머니 이거 주셨어요. 또 항상 말씀을 드리죠. 제가 어머님 저 이거 받았어요. 네, 자극을 드려야 되니까. 이제 가장 좋은 점은 이제 지금도 우리 딸한테도 그게 돼요. 우리 딸한테도 막 양쪽으로 손녀잖아요. 할머니 양쪽. 근데 그거가 지금 너무 불쌍해. 그 대가. 지금은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지금도 이제 같이 이제 모시고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직 두 분이서 약간의 미묘한 기싸움이 국 같은 거 먼저 어디다 넣어드려야 될지. 있으시고, 저는 그래도 조금 편해졌어요. 그래서 결혼 28년이면 차니까. 저도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할 정도면은 좀 그렇죠. 괜찮지 않겠어요. 참 고진감래라는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유미 변호사님, 두 시어머니 모신 그래도 고생 뒤에 그래도 뭔가 보람도 있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시집살이를 2배 하신 거잖아요. 고모 또 진짜 시어머니 이렇게 두 분을 모셨던 건데, 지금 말씀 들으신 것처럼 선물도 2배로 받고 있는 이런 낙이 온 겁니다. 28년 만에 시어머님이 가방을 주시면 고모님이 또 옷을 주시고, 서로 이게 시누이와 올케 사이다 보니까 약간 미묘한 신경전이 있는 상황에서 이 며느리한테 또 잘 보이기 위한 이런 선의의 경쟁을 해서 바로 이렇게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분명 본인한테뿐만 아니라 딸한테도 이렇게 선물 공세를 펼쳐서 선의 경쟁을 이렇게 이어가고 있다고 하시네요. 그런 것 같네요. 네. 80년대 첫 작품 장희빈으로 이 스타덤에 올랐던 이해숙 씨, 정말로 우리한테 많은 또 42년 만에 첫 예능 출연이만큼 솔직 담백 토크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더 다가가는 기회가 되기를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